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프로파일러 수업.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김겨울 작가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겨울이 네,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겨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김겨울. 네, 겨울 좋아하고요. 네. 가을도 겨울 다음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가을이. 그래서 많은 분들께 좀 독서의 기쁨을 전파하러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이죠? 표디는 혹시 층간소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겪은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 많이 겪었습니다.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든지 저희가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늘 아래층에 죄송했고 그쵸.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아이들이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네. 반대로 또 위층에 계신 분들 중에 태권도 잘하시는 어르신이 계셔서 네. 댁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었던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위층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께서 막 과일도 갖다 주시고 하면서 좀 이렇게 네. 말씀을 잘 해주셨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사건은 이 안타깝게도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아하. 일단 준비된 내용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새벽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이 아파트 8층에 사는 35살 남성이 위층에 살던 40대 부부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흉기를 휘둘렀고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소리가 막 툭툭 났어. 그날 소리가 12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사건 당시 위층에는 숨진 부부의 자녀들도 있었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아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고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뉴스 들으시고 많은 분이 충격받으셨을 텐데요. 물론 이건 그냥 피의자, 범인의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네. 저는 층간소음이 이 사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범인이 그것을 그저 빌미로 네.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100% 원인과 문제는 범인에게 있다. 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사건에 한번 프로파일링을 뒤에서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접하셨을 때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이 사건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금부터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9월 27일에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오전 0시 33분 새벽 시간이죠. 30대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바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부가 숨졌고요. 이 부부의 부모도 중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부부의 10대 자녀 2명은 방에 있어서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고요. 이 미혼인 A씨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평소에도 이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추석 연휴 전날에도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부부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밤늦게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퇴근 후에 집에서 샤워 소리만 들려도 A씨가 시끄럽다면서 항의를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피해 부부는 집 바닥에 매트까지 깔아놓고 생활을 했지만 아랫집에서 자주 올라온다고 너무 예민해서 힘들다고 호소를 했다고 하고요. A씨는 처음에 이 흉기는 호신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범행 준비를 미리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네. 결국은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공격성입니다. 공격성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소음이란 것은 사실은 빌미에 불과하고요. 원인은 이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공격성이거든요. 자기의 내면에 있는 낮은 자존감, 네. 열등감,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딘가 좀 퍼붓고 파괴하고 네. 공격하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걸 오래전에 흉기를 구입을 해서 만지작 거렸을 테죠. 네. 언제 어떻게 이것을 표출해낼까 터뜨릴까.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뭐랄까 촉발 요인을 만나서 터뜨려낸 것이 이번 사건이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공격성이 실질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네. 정말 층간소음 때문에 사실 살인까지 그렇게 날 거라고 저희가 상상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말씀하신 공격성이 원인이 되었을 거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찰에 따르면 아까 5년 전부터 갈등이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 5년 동안 이 범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의 공격성 같은 거를 쌓아온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네. 그것 자체가 이미 이 범인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하고요. 아마 그런 아래 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이 가해자가 살아오는 어떤 삶 전반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라든지 또는 타인과의 소통이라든지 네. 사회의 어떤 규범과 문화를 따라가는 문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다른 곳은 자기가 이렇게 공격할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에게 예를 들어 뭐 실직에 어떤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실직을 야기한 회사는 자기가 공격하기엔 너무 크고요. 그렇죠. 또는 뭐 이 세상에 법이 잘못됐건 어떤 자기에게 불만의 요소가 되는 대상, 공격하기에 만만한 대상 없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쉽고 간단하고 가장 편하고 공격하기에 용이한 대상으로 네. 선정한 것이 위층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죠. 핑계였다고 봐야 되는 그럼요. 거죠. 네. 6873님께서요. 사건 당시 범인은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살인을 저질렀다고 직접 신고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도망가지 않고 자수를 했단 말이죠. 네. 살인이 또 계획적이었는데 예. 본인이 신고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합리적인 동기에 의한 살인은 아닙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지만 네. 계획적인 살인의 상당 부분은 자기에게 어떤 살인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원한이 깊게 생겼다든지 치정이 있다든지 네. 금품을 많이 탈취하거나 빚을 탕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계획한 이후에 살인을 저지를 때는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살인을 하고는 싶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면 많은 수의 살인범들은 증거인멸, 네. 시신훼손 유기, 네. 도주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그런 합리적 범죄에 들어가는 살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동기 살인 중에 이번 유형은 분노에 의한 분노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욕구와 충동이 더 크고요. 그래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는 이후가 생각나지 않아요. 아, 범행은 계획하지만 범행 이후는 계획하지 않는 범죄예요. 네.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면서 거의 자기 삶의 끝이라고 느끼는 경우죠. 그 경우에 일부는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일부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그냥 멍하니 망연자실 그대로 있기도 하고 이런 이상 행동들을 보이는데 이 범인의 경우에는 자수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렇군요. 이 범죄 심리 분석관이 조사를 해보니 내성적인 은둔형 성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로 보자면 이제 외향적이고 네. 폭력적인 이런 성향의 범죄자들도 있죠.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저러다 무슨 일 내지라고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는데 그가 살인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는 사실 아주 직접 마주쳐서 섬뜩한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내성적이고 은둔형이에요. 네. 남의 눈에 잘 안 띄고 물건을 사거나 필요에 의해서 외출을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경우도 있고 거의 감정 표현도 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착하고 얌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계속해서 부정적 감정,
분노, 네. 불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음해한다는 어떤 편집적인 의심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이 은둔형 이런 외톨이들 네. 내향적이면 은둔형인 음. 그들이 공격성을 내재할 때 네. 그런 무서운 문제들이 생기죠. 좀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가 또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8년에 강남 논현동에서 고시원에 방화하고 아, 네네네. 거기서 자기가 같이 지내던 곳인데 다른 분들이 불을 피해서 나오니까 네, 그 밖에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칼로 막 마구 살해했던 네. 정모 씨가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도 그런 내향성 은둔형이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혼자서 복수심리 공격성을 계속해서 범행 계획까지 일지를 써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빵 터뜨렸는데요. 그런 유형의 범죄자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0603님께서 그러면 이 가해자처럼 공격성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게 맞서야 하나요? 아니면 피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공격성은 평상시엔 잘 안 보이죠. 네. 내면에 있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 지나가다 툭 쳤는데 혹은 뭐 생활 쓰레기 버리다 시비 왜 그래요 한마디 던졌는데 싸늘한 눈빛이 온다든지 네. 그럴 때 이제 이들의 공격성이 얼핏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겉으로 봐서는 약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고 내향적으로 보이니까 좀 싫은 소리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내면에서 복수 심리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가해자는 계속 자기 혼자서 그 공격 의지를 돋구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공격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부정적 시비는 하지 마시라. 그런 좀 안 좋은 행동이라든지 또는 공중도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 네. 그 부분을 경비나 이런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하고 직접 안 좋은 말을 섞고 그런 시비를 벌이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외면에서 그쵸.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경찰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A 씨가 윗집 남자들과만 감정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여성들까지 죽이려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강한 사람에게는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조금은 다르고요. 네. 이 경우는 일단 위층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인 부부가 있고 부모님 계시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주로 이렇게 언쟁이 벌어지고 한 것은 주인 30대 부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남성들하고 주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직접 조우하고 다툼을 했던 사람에게만 공격 욕구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죠. 그 가족 전체를 같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격에 들어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따지는 게 아니죠. 거기에 계신 모두가 사실은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방에 있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화를 면했지 만약에 나왔으면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은 이성을 잃은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기보다 마구 보이는 대로 네. 휘두르고 공격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죠. 이 계획 범죄라는 걸 인정한 상황인데 그러면 그 계획 안에 어쨌든 윗집 가족이 하나의 어떤 단체로 집단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올라갔을 때 마구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거랑 조금 다른데요. 네. 이 상황에서 계획성이라는 것은 치밀한 계획성은 아니고요. 막연한 계획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흉기를 준비하고 윗집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언젠가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날 밤 자정을 좀 넘긴 시간이었죠. 그때 찾아가서 다짜고짜 문 열리자마자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거야라는 구체적 계획을 세운 상태는 아니고요. 공격 그 자체에 대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는 되는 대로, 집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러한 공격이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 피해자 부부의 아이들이 참 걱정입니다. 방 안에 네. 있었지만 어쨌든 살인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예. 이 아이들에 대한 심리 치료 또 2차 피해 방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과거에는 전혀 그런 준비나 시스템 전문가가 준비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이후에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으면서 이런 사건 현장에 남겨진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를 위한 심리 치료 또 심리적인 그 돌봄 네. 이러한 그 준비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프로파일러 네.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